자, 친구들 오랜만이지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 아닌가, 올해 처음인가요?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시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남아서, 또는 선생님 공강에, 사실은 선생님 공강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몇몇 반에서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총정리를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어떤 반이 지금 마지막 시간이 잘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그래도 뭐 하나 영상 찍은 거 똑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한다,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 시험을 낮게 받는다, 선생님에 대한 배신, 선생님에 대한 반항, 이렇게 선생님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 지금 시험지를 이렇게 펼쳐두고, 이 시험지거든요. 시험지를 이렇게 펼쳐두고 여러분들과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굉장히 시험에 직결되어 있는 영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자주 돌려보고 이 영상과 함께 필기를 한다면은 훨씬 더 좋겠다. 시험에 대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객관식 총 31문제고요. 1점 아니죠. 2점, 3점, 4점 이렇게 배점이 있습니다. 4점이 주로 2점이 주로 많고요. 4점은 진짜 얼마 없고 3점이 뭐 조금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서술형은 총 5문항 되겠습니다. 서술형 5문항이고 다 5점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25점이고요. 얘가 75점, 총 100점. 근데 요 5점은 당연히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뭐 2개를 써라, 아니면은 뭐 2개 이상을 써라,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2개 중에 1개만 쓰면 3점, 둘 다 쓰면 5점, 이렇게 선생님이 부분 점수 할 거고요. 서술형 적을 때는 너희들 반드시 뭐뭐 했음 또는 무엇 이렇게 단어나 뭐뭐 했음, 씀체로 끝내면은 무조건 감점 1점입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이다 라고 서술형으로 반드시 적어줘야 되겠고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틀리면, 그래서 다른 의미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아예 틀렸다고 할 거고요. 그 말고 뭐 나머지 것들이 틀린다 그러면은 뭐 감점 정도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게 국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선생님 정말 꼼꼼하게 뭐 국어에 대한 능력을 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글을 쭉 읽었을 때 뭔가 문맥이 안 맞다, 또는 이게 혼동을 느끼게 한다,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감점을 한다는 거 너희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25점이 좀 큰 점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술형으로 너희들이 좀 적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서술형에 대한 안내, 서술형에 대한 힌트들을 그래도 조금 주려고 할 겁니다. 이때 우리 회장, 부회장, 그리고 학습정보부장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상 서술형 문제 5문제를 뽑아서 문제 적고 답 적고, 뭐 카톡으로 하든 뭐 캡처를 너희들 메모장에 써서 캡처를 하든 프린트를 뽑든 해가지고 학급에 좀 뿌리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나눠준 프린트만 봐도 25점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에서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1반에 누구, 2반에 누구, 3반에 누구, 4반에 누구, 5반에 누구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좀 구박도 좀 하면서 맨날 물어보고, 야, 예상문제 1번 정답이 뭐야? 이렇게 좀 물어보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얘들아 25점은 다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1900년대 시기별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뒤죽박죽입니다.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뒤죽박죽으로 시대와 관련 없이 막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큰 그림 중심으로 큰 그림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두면은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바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원 1 개항기 배우고 있고요. 선생님이 그 개항기를 1860년대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1900년대 이렇게 각각으로 주제를 먼저 나누었죠.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시대 순으로 나열하라는 문제를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큰 숲을 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세세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좀 그걸 먼저 아웃라인을 잡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860년대 쇄국부터 우리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먼저 이 1860년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죠. 고종의 아버지였죠. 이 1860년대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요, 3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종이 즉위할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의 국내외 상황은 어떠했나요? 그게 먼저 시험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요, 세도 정치로 인한 왕권이 땅에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민생이 완전히 탄관오리들 때문에 삼정이 문란했기 때문에 개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제적으로는 국외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문호를 개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문 열어라 이상하게 생긴 양놈들에 배 이양선이 출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러시아는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와 국경선을 맞닿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러시아 스키들이 너무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고종이 왕이 되었고 대원군이 집권을 했더라. 이게 바로 첫 번째의 시험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의 시험 포인트는 뭐냐? 바로 대원군이 대내적으로 실시한 개혁의 사건들이지요. 대내개혁의 사건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개혁. 사실 대내개혁 하면은 2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죠. 먼저는 민생안정, 두 번째는 왕권 강화, 요런 내용이 있죠. 그죠?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삼정을 개혁합니다. 삼정, 일단 3가지가 뭔지 알아야겠지요. 먼저 전정, 군정, 환고. 어떤 식으로 개혁합니까? 전정은 양전 사업을 통해서 주인이 누군지 확인했다. 군정은 호포제를 실시했다. 얘들아, 호포제의 의미가 뭐였어요? 양반도 군포를 내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조세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호포제였다. 그 다음 환곡은 배지하고 사창제를 실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 삼정의 내용에서 알아봤습니다. 민생 안정에서 알아봤고요. 왕권 강화 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었나요? 비변사를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전 회통을 만들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대전 통편. 그 다음에 경국대전 이런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서원을 줄였습니다. 축소했습니다. 47개만 남겼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또 경복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였죠. 얘들아, 경복궁을 만들 때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2가지의 돈을 하나는 걷고 하나는 발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거두어드리고? 원납전을 거두어드리고 그 다음에 당백전을 발행했다. 그런데 원납전은 원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강제로 내라고 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고,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대내개혁 알아봤으면은 이제 대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외 정책, 요게 바로 3번째 이야기죠. 3번째 시험 포인트죠. 대외 정책에서는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쇄국 정책, 우리 교과서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뭐였나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핵심 키워드라, 시험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이야 병, 신이야 이렇게 스님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척화비를 세웠다. 요까지였죠. 자 볼까요? 뭡니까?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인이 뭡니까? 병인박해고요. 신미양요 원인이 뭡니까?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누가 쳐들어왔어요? 프랑스가 쳐들어왔고요. 미국이 쳐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애들 병인양요에서 도망가면서 뭐 가져갔습니까? 외교장갑 도서를 약탈해 갔다. 둘 다 강화도에서 전쟁했다. 그 다음에 뭐 양헌수, 한성근이 열심히 싸웠고 어제연이라는 장수가 열심히 싸웠지만 신미양요에서 전사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외국 군대들을 잘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신이 나가지고 거봐 우리도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서양 애들 물리치면 우리가 충분히 걔네들 이길 수 있다니까 척화비를 세웠다. 척화비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양 놈들이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라는 거고, 화친하라는 말은 나라를 파는 거다. 그 말인즉슨 서양놈들 보이면 바로 싸우자. 이게 바로 척화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밑줄을 긋고 시험 포인트다.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서술형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서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는 한때 서양 열강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게 의의 되겠지요. 그러면은 한계는 뭡니까? 그쵸? 세계의 정세,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성리학 중심의 사고방식이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깔끔하게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아마 우리가 밑줄 그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쇄국 알아봤으니 이제 1870년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는 바로 개항의 시기입니다. 일단은 개항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문을 연 조약 알아둬야겠지요. 무슨 조약입니까? 강화도 조약이지요. 여러분들이 강화도 조약은 연도를 외워두면 참 좋습니다. 1876년 되겠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운요호 사건 때문이었다. 뭐 그것 말고도 뭐 개화 사상가들이 성장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했었죠.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조문,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을 너희들이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1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청해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청해 배제?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5조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부산, 원산, 인천. 인천은 정치적인 이유로, 부산은 경제적인 이유로, 원산은 군사적인 이유로 개항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7조에서는요. 바로 해안 측량권이 있었다. 해안 측량권을 인정했다. 그 다음 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의의가 뭐였나요? 바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근데 한계는 뭐였습니까? 바로 해안 측량권과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의 한계가 되겠지요. 만약에 서술형에서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인 이유를 강화도 조약의 조문을
끌어들어와서 한번 서술해 보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7조의 해안 측량권, 즉 일본이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10조에는 치외법권, 일본 애들이 잘못한 것을 일본 관원이, 일본 재판관이 재판한다는 그 치외법권의 내용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개항을 한 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죠. 연도 적었으니까 뭐 이것도 연도 적어 주고요. 배경이 뭡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청나라가 알선했다, 뭐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의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서양에게 문을 연 조약이다. 이게 또 불평등 조약인 이유는 뭡니까? 치외법권, 또 뭐지? 최애국 대우 이런 것들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다. 뭐 이걸 말고도 선생님이 뭐 거중조정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80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칠판 좋지? 1880년대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개화였죠. 먼저 얘들아, 개화파의 형성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개화파입니다. 개화파면은 개화의 선구자 삼총사가 있지요. 누굽니까?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통상개화론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쇠국이 아니라 통상을 해야 됩니다, 개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제자들이 모두 다 개화파가 되는데요. 이들은 무슨 사건을 계기로, 이모곤란을 계기로 개화파들은 두 개로 분화가 됩니다. 먼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분화가 되는 것이죠.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청나라한테 4대 하는 거 괜찮아요. 청나라로부터 우리는 독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기술만 도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는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메이지? 이거 어이죠? 에이 몰라, 니들 알아서 하세요.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뭐 기술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것, everything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바로 급진개화파의 주장이었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뭐 홍집이라든지 윤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뭐 옥균상,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개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개화 정책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조선의 개화 정책 핵심 기구, say 통리, you say, 그치, 통리, 기무, 아문. 선생님이 저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닌데, 사실 귀찮아서 그랬어. 통리, 기무, 아문 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개화 정책들을 진행했더라. 그래서 뭐 일본에는 수신사를 보내고 미국에는 보빙사를 보내고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보내고 뭐 이런 내용들도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기기창이라든지 전환국이라든지 별기군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 3번, 이게 중요했습니다.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모든 사람들이 개화 정책을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은 누가 반발했나요? 먼저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개화 자체가 싫은 사람들, 성략을 공부해야지 무슨 서양학문을 공부하냐 이야기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위정척사파입니다. 위정척사파는요, 각각의 시대별로 자신들의 주장이 바뀌지요. 먼저 60년대는요 통상을 반대합니다. 뭐 이항로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70년대는요 개항을 반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항은 강화도 조약이다. 목이 아프네요. 강화도 조약이다.
그 다음에 외양 일체론이었죠. 자, 그 다음에 80년대는요 개화를 반대한다. 여기서 뭐 개화만 반대하는 게 아니지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80년대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 반대, 조선책략 유포 반대. 그래가지고 뭐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뭐 영남 유생들과 함께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90년대는요 의병운동, 항일 의병운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대표적으로 을미의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발. 두 번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뭐 개화고 자시고 뭔지 모르겠고 일단 내 월급 좀 달라 하면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모군란이었지요. 연도 외워두면 좋다 그랬습니다. 82년도입니다.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구식군에 대한 차별 대우였죠. 그래서 그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니? 잠깐이지만 대원군이 재집권했고요. 그리고 뭐 민비는 도망갔고요. 그래서 민비가 뭐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고요. 청의 간섭으로 결과적으로는 이모군란이 진압되더라. 그래서 대원군이 납치되고 이모군란의 결과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청나라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고문을 파견해가지고 뭐 밀렌도르프, 마주엔창 뭐 이런 사람들이 위안스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을 하는 고문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의 난동으로 청나라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 들어와 있는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었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가 분화되었다. 이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사건은 바로 갑신정변이지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건입니다. 좋아함과 동시에 아쉬운 사건이지요. 갑신정변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갑자기 이모군란 때문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급진계합파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온건계합파를 중심으로 청나라에 대한 4대 관계가 지속될 것이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하면서 급진계합파들이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 파티 때 두꺼비집을 내리고 막 개혁 거사가 시작되죠. 그런데 3일 만에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3.1천하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요. 결과는 어떠합니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 심해지고요. 일본과는요 한성조약을 체결하고요. 이 두 나라는요 텐진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군대를 공동 철병, 그리고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해야 할 때는 공동 파병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갑신정변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너무 좋은 사건이지만 너무 속상하고 아쉬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 문제에서 갑신정변의 한계를 2가지 이상 서술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우리 교과서에 밑줄 다 그어놨지만 굳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갑신정변의 한계 다 좋은데 갑신정변의 한계는 일단은 너무 급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또 일본에게 의존했다. 그리고 또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그래서 민중들과 관리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까지. 가 바로 갑신정변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의 한계를 서술하라 그러면 너무 급진적이었고 일본에 의존적이었고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그래서 민중과 관리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개, 2개, 3개, 4개까지 적은 거네요. 좋습니다. 자, 이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우리나라는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이 너무 노골적이 되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했고 러시아의 라이벌 관계에 있던 저 먼 영국이 배 타고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 나라가 야 한반도에서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한반도를 중립화로 만들어야 돼. 독일의 부들러가 주장했더라. 요까지 80년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90년대도 한번 볼까요? 90년대는 진짜 양이 많죠. 근데 목이 아프다 얘들아. 선생님 목이 아프면 아플수록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 하면 야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공부 안 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계속 듭니다. 자 189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1890년대는 선생님이 개혁의 시기다. 우리가 지금 근대국가로 바뀌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연도부터 무조건 외워야죠. 무조건이죠.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94년, 95년, 96년, 97년 무조건 외워야 되죠. 94년은 갑오년, 95년은 을미년, 96년은 명신년, 97년은 정유년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드네요. 자, 끊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뿅.